저는 한국 문학계에서 서사, 심리사회, 회고록 장르의 대가로 통하는 작가입니다. 섬세함과 깊은 인간애가 뒤섞인 저만의 독특한 문체로 인물을 고뇌하는 내면과 시적인 배경, 그리고 날카로운 언어를 묘사하는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왜곡 이야기도 한국적인 정서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재주가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제 당신이 올려주신 이야기를 한국적인 배경으로 완전히 재구성하여 다시 쓰겠습니다. 원작의 모든 문구와 디테일을 충실히 따르고 어떤 줄거리도 생략하거나 길이를 줄이지 않으며 인물의 깊은 감정과 심리 묘사를 그대로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70살 되던 해였습니다. 강원도 해안가에 자리한 저희 별장 문 앞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손에 들린 열쇠는 멈출 줄 모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여기 왜 또 왔어? 여기 당신 있을 곳 아니야. 며느리 김서연이 별장 베란다에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서둘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집이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별장은 이미 서연의 가족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제 가구들은 망가져 있었고 제가 애지중지 가꾼 정원은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금요일 아침 저는 지난 20년간 수백 번 그랬던 것처럼 제 해변, 별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해안도로의 구불구불한 길, 짭짤한 바닷바람 냄새, 푸른 하늘 아래 흔들리는 소나무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이 별장은 제가 인생에서 이룬 모든 성취를 상징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 기와 한 장 한 장, 정원의 식물 하나하나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재봉일로 힘들게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차고에는 낯선 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고 별장 안에서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일궈낸 이 평화로운 안식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차를 세우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는 육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직접 가꾸던 아름다운 정원은 무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빈 맥주 캔들이 정성껏 손질한 잔디밭 위에 널려 있었고 아이들은 베란다를 뛰어다니며 제가 애써 키운 빨간 제라늄 화분을 공으로 마구 찼습니다. 작년에 새로 산 파라솔은 젖은 수건과 더러운 옷가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안의 열쇠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김서연, 제 며느리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10년 전 직접 수놓아 만든 제가 가장 아끼는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차가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희가 여기 있을 줄 몰랐구나.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야. 20년 동안 매년 여름 내가 오던 곳이잖아. 그녀는 웃었습니다.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작고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잔인함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집의 침입자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제발요. 그녀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이 별장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써도 된다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그저 와서 불평이나 하고 우리 가족 계획을 망칠 뿐이고요. 제가 더 대꾸하기도 전에 그녀 뒤편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여동생 김미라는 10대 아이들 둘과 함께 있었고 서연의 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와이 셔츠를 입은 나이 든 남자,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제 현관에서
한가롭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마치 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도 되는 양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시어머니인가요? 서연의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평범하네. 뒤이어 터져 나오는 비웃음 소리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70살에 제가 검소한 여행복 차림으로 제 피땀으로 지은 집에서 낯선 이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니?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지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서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당신과는 달리 그는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이정숙 씨, 여기는 당신을 위한 공간이 없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방들은 이미 꽉 찼고 주방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당신이 여기 나타나는 건 불필요한 긴장만 초래할 뿐이에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제 남편이 죽은 후 제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에서 밤낮으로 재봉이를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간 이 집에서 저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지훈 씨랑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별장이 더 자주 사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당신이 편안하게 시내에서 살면서 이 넓은 별장을 대부분 비워두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녀의 말은 돌덩이처럼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2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옷을 지어주며 번 돈 한 푼으로 집대 출금을 갚았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의 모든 디테일, 식물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돌보았습니다. 이곳은 저만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집은 내 거야 서연아. 목소리가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떨렸지만 저는 겨우 이 말을 쥐어짰습니다. 나는 직문서도 가지고 있고 모든 청구서도 내가 냈어. 나는 아이고 됐어요. 그녀가 버럭 소리 지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매번 똑같네요. 뭐 당신 거? 당신이 낸 거? 지훈 씨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 것은 지훈 씨 것이고 지훈 씨 것은 제 것이나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가족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에요.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모두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판단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굴욕감이 불길처럼 제 뺨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무너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서연의 조카로 보이는 10대 소녀가 다가와 건방진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하세요? 호텔이나 가시지. 여기 당신을 위한 공간은 없어요. 알겠다. 얘야.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왔지만 눈에는 닿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했어. 서연은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당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듯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느리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제 차로 돌아가 호텔을 찾아 나섰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제 생각은 과거로 이 땅이 잡초와 꽃만 무성한 황무지였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50살이었고 지훈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에는 우리 모자뿐이었고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겠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해변 호텔은 하룻밤의 일이만 원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제 침대에서 잠들었을 테니 이 돈을 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평범한 여행객처럼 체크인을 하고 있었고 제 별장은 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침입자들에게 점령당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베란다에 앉아 멀리 떨어진 제 별장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 차갑고 계산적인 분노가 제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리 지르고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빈곤과 상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의 지혜로운 분노였습니다. 김서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이정숙인 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인 저는 6시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서연의 오만한 미소와 그녀의 사악한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호텔 식단에서 서둘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좀 더 차분한 대화를 위해 별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훈이가 나타나 이 터무니없는 상황을 끝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 8시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제 집 문이었습니다. 저는 손님처럼 초인종을 눌러야 했습니다. 김미란, 서연의 여동생이 잠옷 차림으로 불쾌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또 뭘 하시게요? 그녀는 인사도 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 물품을 좀 가져가야 하고 서연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언니는 자고 있어요. 당신 물건들은 이미 여기에 없어요. 우리가 봉투에 담아서 차고에 넣어뒀어요. 방해되지 않게요. 제 물건들이 봉투에 담겨 차고에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양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들여보냈지만 제 집 안에서 저는 마치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의 냄새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음식, 담배, 그리고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공기 매트리스와 널브러진 옷가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멎을 뻔했습니다. 제가 모든 가족 식사를 위해 정성껏 설계한 아름다운 주방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타버린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 된 듯한 냄새나는 더러운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프라이팬 바닥에는 영구적인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접시들은 어디 있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었습니다. 몇 개는 깨졌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죠. 애들이 다 그렇죠.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접시들도 다 오래된 거였잖아요. 제 접시들, 제가 수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하나하나 사모아 특별한 날에만 보물처럼 꺼내 쓰던 그 접시들이 그렇게 깨져서 아무 가치 없는 물건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제 안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편안히 쉬려고 계획했던 성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서연의 어머니가 제 옷장을 마치 자기 옷장인 양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 방이에요. 우리 딸 서연이가 다 설명해줬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물건들 잘 돌볼게요. 보세요. 제가 당신 옷들도 이렇게 봉투에 정리해뒀으니 구겨지지 않을 거예요. 제 원피스, 제 셔츠, 제 신발, 제 모든 개인 의류들이 마치 기부할 물품처럼 비닐봉투에 구겨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낯선 젊은이 2명이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개는 바닥에 던져져 얼룩투성이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는 동안 저는 제 시선을 끄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비밀 옷장. 안방 옷장 뒤에 숨겨진 제가 중요한 서류와 기념품들을 보관하던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알 리 없는 곳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잠시 방을 비우자 저는 그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의 공간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 서류들은 엉망진창이었고 일부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보석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별장의 등기 서류는 누군가 거칠게 뒤적거린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제 것이 아닌 서류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박지훈과 김서연의 이름이 적힌 법률 서류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집어들고 빠르게 읽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고령과 정신 상태, 악화로 인해 가치 있는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별장을 지훈의 이름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 상태 악화? 저는 70년 동안 완벽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맨손으로 불을 일구었으며 지금도 일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여 제 별장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의 날짜는 지난주였습니다. 이것은 이번 침입이 우연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여 제 재산을 강탈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임을 입증했습니다. 서류맨 아래에서 저는 제 뼛속까지 차갑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감정서였습니다. 제 해균 별장은 4억 원으로 평가되어 있었고 옆에는 서연이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더 큰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어. 지훈 씨가 서명하고 그 늙은이가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는데 그 늙은이, 그들은 뒤에서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생의 노력을 빼앗기면서도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그 늙은이. 저는 모든 서류를 증거로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강도였고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였으며 제 친아들이 공범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연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들으라고 작정한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지훈 씨가 외동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미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대요. 일단 별장이 지훈 씨 명의로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무능력, 미리 상속. 그들은 제가 살아있고 건강한데도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하여 제 유산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위조된 의료 서류도 이미 보냈어요. 우리가 8만 원을 주고 그 싸구려 병원 의사한테 치매 진단서에 서명하도록 했어요. 지훈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제가 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설득했어요. 위조된 의료 서류, 부패한 의사, 날조된 치매 진단서. 제 친아들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재산을 빼앗는데 설득당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도 없이 별장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말은 모든 의미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화와 선의로 해결할 수 있는 가족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들은 가장 더러운 무기로 첫 총성을 올렸습니다. 거짓말, 위조 서류, 의료 부패, 그리고 제 친아들에 대한 조져.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정숙은 이 배신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정의로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곧장 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 싸움을 벌이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집 대출금을 갚은 후에도 저는 매달 4억만 원씩 제 연금과 재봉일 수입에서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돈이 힘이고 안정감이며 자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의 이 부장님은 15년 동안 저를 알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사람이었고 항상 제 재정 관리에 대해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 여사님,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모든 계좌의 정확한 잔액이 필요하고 민감한 법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가 화면에 숫자를 보여주는 동안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제 저축 계좌에는 거의 1억 1,200만 원이 있었고
추가로 2,800만 원의 정기 예금과 1,600만 원의 보통 예금이 있었습니다. 총 1억 5,6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서연은 제가 보잘것없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늙은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녀는 이정숙이 평생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 푼을 아껴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부장님, 제 계좌에 접근하려는 모든 제3자의 시도를 동결시켜주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제 재정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공식 서신을 발급해 주십시오. 물론이죠, 이 여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제 가족이 제 정신 능력을 무능력하다고 선언하여 제 자산을 강탈하려 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는 최민준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는 가정법과 재산사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 있어서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함께 은행을 나섰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는 안도감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생겨 머리가 맑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곧장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비서가 그날 오후의 면담 시간을 잡아주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오후 4시에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급한 일이죠? 매우 급합니다. 그날 오전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위조된 재산 이전 서류, 제 별장의 훼손 사진, 도난당한 물품 목록, 그리고 제 모든 합법적인 등기 서류 사본. 저는 미란이 자신의 새로운 해변, 별장을 소셜 미디어에 자랑하는 스크린샷도 인쇄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최 변호사의 우아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로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즉각적인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 여사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별장에 침입한 사건, 서연의 굴욕, 위조된 서류, 가짜 의료 보고서, 도난당한 보석, 지훈의 배신 등 모든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런 종류의 사건에 대한 그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정확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원래 등기 서류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가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전부 다요. 별장은 100%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비용도 제가 한 푼도 빠짐없이 지불했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가 당신을 진찰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평생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것은 의료 서류 위조의 중범죄입니다. 도난당한 보석에 대한 서류 증명은 있습니까? 네, 그중 몇 개. 특히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려받은 시계는 40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이 여사님, 당신의 사건은 매우 확고합니다. 매우 견고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무단 점유, 절도, 서류 위조, 재산 사기 미수, 그리고 의료 부패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일 우리는 불법 침입을 근거로 대거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둘째, 보석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입니다. 셋째, 위조 의료 서류에 대해 의료위원회와 검찰청에 신고할 것입니다. 넷째, 그들이 사기 행위로 당신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걸릴까요? 판사가 명확한 침입 증거를 확인하면 퇴거 명령은 즉시 발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침입자는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법은 신속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제 변호사 수임료는 전체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의 웃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자신의 변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의뢰인과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여사님,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무력한 늙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여인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70년 동안 이 세상의 해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이 절차를 시작하면 당신과 아드님의 관계는 아마도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남자로 자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비겁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은 돈 때문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선언했고, 돈 때문에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관계가 돈 때문에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있다면 그것은 애초에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그들이 자신의 상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이 가족을 배신한 결과가 현실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과정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친구, 이웃, 지인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의 배신에 대한 사회적 대가가 법적 대가만큼 높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법원 기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언론이 이런 터무니없는 사건에 대해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을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하고 굴욕당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정숙. 이제 저는 모든 합법적인 무기로 자신을 방어하는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남쪽에 사는 제 여동생 이혜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 지훈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언니가 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뭘 희생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혜미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아 제 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불빛이 환했고 음악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축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그들 모두에게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 아침 8시, 최 변호사는 3장의 법률 서류, 1명의 경찰관, 그리고 공증인 1명과 함께 제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같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회색 정장 차림에 증거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가족은 제 베란다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법률 차량들이 진입로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서연이 경찰차의 공식 번호판을 알아보고 손에 든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가 전문적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이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이신 이정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저희는 불법 침입에 따른 즉시 퇴거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연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베란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미란이 뒤따라왔고 마치 이것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에피소드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제 비달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동시에 두려워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퇴거 명령을 제시하고
불법 행위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 점유, 개인 물품 훼손, 귀중품 절도.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그들 각자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충격,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점 커지는 두려움. 2시간 안에 개인 물품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선언했습니다. 이 여사님의 소유인 모든 물품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2시간이란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타인의 재산을 무단 침입하기 전에 그 점을 생각했어야죠. 공증인이 전문적이고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가 차를 몰고 고속으로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필시 누군가 경찰이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린 듯 절망적인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에요? 그가 거의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그 가족이 불법 침입으로 당신 어머니의 부동산에서 합법적으로 퇴거당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인에 대한 재산 사기, 미수 사건의 공범 혐의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재산 사기? 저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바로 네가 서명해서 내 별장을 훔치려 했던 그 재산 이전 서류들 말이다. 지훈아,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내 비밀 옷장에 숨겨뒀던 그 서류들. 지훈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키운 아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낯선 사람의 눈빛만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남자의 눈빛.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 너는 이미 네 결정을 내렸어. 서연이 지훈이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지훈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니? 네가 헛소리를 짓거렸다고? 그 말은 서연이 했던 어떤 모욕보다도 더 깊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증거 앞에서도 법 앞에서도 이 모든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박지훈 씨, 최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식 소환장입니다. 당신은 3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노인에 대한 재산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공범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고소할 수 있어요? 닥씨,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사기와 절도에 관해서는 친족 관계 때문에 법이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누가 저질렀든 상관없이요. 이어지는 2시간은 서연의 가족에게 혼란과 굴욕의 소극이었습니다. 제가 되찾은 별장의 베란다에서 저는 그들의 치밀하게 계획된 침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30분 동안 울고 30분 동안 소리 지른 후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짐 싸는 것을 돕기를 거부했습니다. 다 네 탓이야, 서연아. 그녀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했잖아. 네가 그 늙은이가 다 동의했다고 했잖아. 엄마, 조용히 해요. 어서 와서 짐 싸는 거 도와줘요. 서연은 절망적으로 옷을 비닐봉투에 쑤셔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별장 안을 울면서 뛰어다녔습니다. 자신들이 놀던 이 천국 같은 곳을 왜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대략 8살쯤 된 남자아이가 붉게 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제 마음이 조금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일의 무고한 피해자였고 부모의 계획 속에 이용된 존재였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야.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너희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할머니 집이고 너희 가족이 할머니 허락 없이 왔기 때문이야. 하지만 엄마는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했어요. 네 엄마가 틀렸어. 서연이 우리의 대화를 듣고 분노에 찬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말하지 마요. 당신은 더 이상 애들을 혼란스럽게 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애들을 네 것이 아닌 집에 데려와서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이 별장은 우리 거예요. 지훈 씨는 당신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법이라고요. 아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는 거야. 부모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너는 이미 늙었어. 이 나이에 이렇게 큰 별장이 왜 필요해요? 최 변호사가 즉시 개입했습니다. 김서연 씨, 저희 의뢰인에 대한 당신의 모든 발언은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과 심리적 학대에 대한 추가 증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훈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퇴거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침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 지훈아, 엄마, 제가 인정해요. 일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변호사나 경찰을 끌어들이지 않고 가족끼리 합의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합의 말이야. 별장은 엄마가 가지세요. 당연히. 우리가 허락 없이 온 건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요. 그 대신 엄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철회해 주세요. 그 보석들은 저희가 실수로 가져간 모든 물건들을 돌려드릴게요. 실수로? 내 어머니의 보석을 훔친 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니? 훔친 게 아니라 오해였어요. 그 위조된 의료 보고서도 오해였니? 정신적으로 무능하다는 이유로 재산 이전을 신청한 것도,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른 것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배신에 대한 변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서연이가 그랬어요.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 자리에 있었고 네 아내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을 지켜봤어.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저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는 뭘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지훈아. 너는 네 어머니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네 아내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기를 선택했어. 그는 절망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출구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요. 서연의 행동은 나빴어요. 인정해요. 제가 더 뭘 말해야 하죠? 나는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원해. 네가 위조 서류로 내 별장을 훔치려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해. 네가 돈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해. 저는 돈 때문에 엄마를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럼 나는 뭐니? 지훈아? 나는 네 가족이 아니니? 네, 엄마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서연과 아이들이 지금은 제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책임이 이제는 네 엄마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는 거니? 지훈이는 좌절감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지출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다녀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휴가도 가야 해요. 저는 밤낮으로 일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너는 네 평생의 노력을 네 청구서를 지불하는 데 써야 한다고 결정한 거니? 엄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잖아요. 이렇게 큰 해변 별장이 필요 없어요. 이건 낭비예요. 그렇구나.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지훈이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배신했습니다. 낭비?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그 단어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30년 동안 밤낮으로 일한 결과가 낭비라고?
제가 이 별장을 짓기 위해 한 푼 한 푼 아껴 모은 규율이 낭비라고? 남편이 죽은 후 홀로 너를 키운 나의 희생이 낭비라고? 됐어요. 지훈이가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래요. 항상 저에게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상기시키고 항상 제가 제 삶을 사는 것이 죄스러운 일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뒤따르는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서연조차 짐 싸는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이구나. 저조차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한 게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한 것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야.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는 말할 필요도 없어. 방금 소리 지르지 않았니? 지훈이는 그 자리에 서서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비극이 뭔지 아니? 아들아, 네가 나에게 직접 도움을 청했다면 나는 너를 도왔을 거야. 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더라면 우리는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법을 이용해서 내 물건을 훔치려 했어. 왜? 엄마가 안 된다고 할 걸 알았으니까요. 너는 나에게 물어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알아? 엄마는 항상 돈에 대해 엄격했고 평생의 노력에 대한 통제욕이 강하셨잖아요. 통제요? 지훈아, 나는 네 대학 학비를 내줬고 네 첫 차를 사줬고 네 집 계약금을 빌려줬어. 네가 성인이 된 후에도 나는 수십 번이나 경제적으로 너를 도왔어. 네, 하지만 항상 조건이 있었죠. 항상 저에게 그게 엄마 돈이고 엄마의 희생이라고 상기시켰잖아요. 저는 마침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지훈이는 탐욕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나이 든 어머니에게 계속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알겠니, 지훈아? 너는 한 가지는 옳게 말했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야 했어. 항상 너를 구해주는 대신 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그리고 너는 이제 완전히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제부터 너는 내 도움 없이 너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야. 최 변호사가 시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소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연은 명령을 고래고래 지르고 아이들은 울고 지훈이는 완전히 패배한 표정으로 마지막 짐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모두 차에 오르자 서연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 위협을 던졌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인색한 늙은이. 우리는 항소할 거고 당신이 미쳤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마음대로 해.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제 차고를 떠났습니다. 지훈이가 가장 마지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 여사님? 피곤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워요. 더 이상 우리가 행복한 가족인 척할 필요도 없고 대신을 모성애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용서와 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척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경찰관은 작별 인사를 했고 공증인은 서류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 자신의 집 열쇠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여사님, 당신의 결정이 공식적으로 반환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계단을 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마지막 막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문 청소 업체를 불러 침입의 흔적을 지우게 했습니다. 5명의 여인들이 온종일 일하며 모든 표면을 하며 모든 가구를 제자리에 놓는데 8억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들이 청소하는 동안 저는
별장을 돌아다니며 손실을 파악했습니다. 거실의 아름다운 자수방석은 와인으로 얼룩져 있었고 안방에서는 누군가 영색약을 타일 욕조에 쏟아놓아 가일 욕조에 있었고 주방에서는 제 프랑스 프라이팬 2개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제 정원에서는 절반의 식물들이 밟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은 영원히 사라진 개인 물품들이었습니다. 보석 외에도 제 가족 앨범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그 앨범. 수십 년 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쌓아 올린 삶의 기억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결혼 선물로 주신 벽시계도 사라졌습니다. 그 물건은 큰 경제적 가치는 없었지만 엄청난 감정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퇴거 일주일 후, 제 별장은 원래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상한 냄새는 사라졌고 얼룩도 없어졌으며 제 가구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것들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신은 시간으로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무형의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그 금요일 최 변호사가 전화해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를 미소 짓게 하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여사님,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에 서명한 그 의사는 의료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돈을 받고 최소 12개의 유사한 진단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이 정보를 소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그 부패한 의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나이든 친척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까? 그럼 지훈이와 서연이의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검찰은 재산 사기와 공모 혐의로 형사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사사건만이 아닙니다. 이제 형사사건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들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깊은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부터 또 피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의 여동생 김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 이모, 제발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서연 언니는 거의 무너졌어요. 지훈 오빠는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법적 절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사과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을 해결하고 싶어요. 너희는 일을 해결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돈이 바닥나서 내가 고소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거니? 이모, 제발요. 서연 언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해요. 지훈 오빠 사무실에 이 일이 소문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그는 내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이들을 생각했어야 했어. 그리고 지훈이는 위조 의료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자기 직장을 생각했어야 했고. 하지만 이모는 이미 별장을 되찾으셨잖아요. 이모가 이겼잖아요. 왜 계속 우리를 벌주려 하세요? 내 별장을 되찾는다고 해서 굴욕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훔쳐간 보석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친아들에게 배신당한 심리적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보석을 돌려줄 수 있어요. 엄마 집에서 실수로 가져간 보석들, 이사하는 혼란 중에 우연히 훔쳐간 보석들이요. 이모, 제발요. 미란아, 네 언니에게 말해. 나랑 이야기하고 싶으면 직접 여기로 오라고. 그리고 훔쳐간 모든 보석들을 가지고 오라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족감과 슬픔이 기묘하게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족감은 저를 파괴하려 했던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슬픔은 지훈이와의 관계가 아마도 영원히 끝났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이 제 별장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은 울어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모, 당신 물건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꼬중을 들은 아이처럼 제 거실에 앉아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제 보석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주 귀걸이고요. 이건 금시계고요. 이건 은팔찌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도 아니, 제가 실수로 가져간 거예요. 실수로? 제가 반복했습니다. 제 목소리의 비꼬는 어조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이모, 사실은 제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팔려고 했어요.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많았어요. 지훈 씨가 작년에 안 좋은 투자로 돈을 잃었어요. 집 대출금도 밀렸고 신용카드도 다 한도 초과였어요. 아이들 학비도 필요했고요. 서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보았던 그런 가짜에 조종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마침내 깨달은 사람의 진심 어린 울음이었습니다. 이모, 제 행동이 나빴다는 걸 인정해요. 아주 많이 나빴어요. 하지만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지훈 씨가 이 아름다운 별잔이 있는데 이모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너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저는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단지 이모가 안 계실 때 잠시 사용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별장 2채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알게 되면서 미래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별장을 공식적으로 지훈 씨 명의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적 문제? 너희가 위조 의료 서류를 만들어서 법적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 그건 우리가 상담했던 그 싸구려 변호사의 아이디어였어요. 그 사람이 가족 구성원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들이 보여준 무지와 순진함의 정도를 소화했습니다. 그들은 삼유부패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정적인 삶을 불법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디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처를 주었지만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가 더 이상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했니? 네, 그는 진짜 어머니라면 자신의 아들을 고소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가족보다 돈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서연아, 저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모가 너무 지나쳤다고도 생각해요. 우리는 변호사나 경찰 없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너희가 나에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너희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고 내 등 뒤에서 내 물건을 훔칠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니?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용서하고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잖아요. 서연아, 너는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았어. 서연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애초에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이 바다로 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영원한 리듬으로 해안을 때리며 육지에서 펼쳐지는 인간 드라마에는 무관심한 듯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 변호사가 전화해서 최종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여사님, 박지우 씨와 김서연 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3천만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각자 2영영 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며 2년의 집행유예를 받을 것입니다. 징역형은 없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구적인 전과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된 의료 보고서는 취소되었고 당신의 정신 능력은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은요?
그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이미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쳐 그들은 당신의 별장을 훔치려다가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6천만 원. 제가 별장을 지었을 때 가치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물건을 훔치려다가 성공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은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별장을 돌봐줄 파트타임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는 아무도 제 허락 없이 침입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 여사님은 해변 근처에 사는 중년 여인이었고 이 일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사는 정장에 와 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별장에 와서 모든 것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일전이가 아닌 자선단체의 안전은 유지해 주었습니다. 가민 또한 모든 자물쇠를 교체하고 감시 카메라를 교체하고 감시 카메라를 교체하고 어느 일요일 오후 안방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화장대 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살 된 지훈이가 몇 년 후 제가 이 별장을 지을 그 해변에 앉아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통통한 얼굴은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고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터진 앞니를 드러내며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반짝였습니다. 더 젊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 한 머리하게는 흰머리 한 덮고 순간 너무나도 날카로운 슬픔이 밀려와 침대 옆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 웃던 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는 남자가 되었을까? 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어쩌면 지훈이가 한 가지는 옳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제 돈에 대해 너무 통제적이었고 끊임없이 그에게 제 희생을 상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를 돕는 것과 그가 독립을 배우게 하는 것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위조 의료, 서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내 물건을 훔치게 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실수는 어떤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성인으로서 자녀의 도덕적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훈이는 더 이상 그 8살짜리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45세의 남자였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과거에 속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6달 후 저는 지훈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에게 직접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자주 엄마를 찾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서연이와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돈 때문에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른들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위조 서류로 강도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지훈이는 돈이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고 저는 저의 존엄성이 무조건적인 용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해변 별장에서 한 달 내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 혜미를 초대하여 2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에 새로운 꽃을 심고 어린 시절 먹던 음식들을 만들었으며 베란다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애가 그립니? 어느 날 밤 우리가 차를 마시며 혜미가 물었습니다. 매일 그리워.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애가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더 그리워. 언젠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니? 어쩌면. 하지만 용서가 있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그것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 제가 71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미란이 보낸 카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사진과 함께 저를 그리워한다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녀가 그렇게 친절한 행동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이 모든 일에서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지훈이나 서연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멀리서라도 자신들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지원 그룹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야기가 불행히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노인들도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울 용기나 자원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힘을 찾았습니다. 옥진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아들이 자신이 입원한 동안 집을 팔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녀가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 미애는 자신의 세 자녀가 암과 싸우는 동안 자신의 은행 계좌를 털어 치료가 될 돈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게 일어난 일이 고립된 가족 드라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노인들에 대한 무례와 착취라는 더 큰 사회 문제의 일부였고, 종종 그들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용하여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지역센터에서 노인 권리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또한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한라인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성공적으로 도울 때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저는 혜미로부터 지훈이와 서연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정적 압박과 사회적 스캔들이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 소식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삶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해변 별장 정원에서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진입로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했습니다. 엄마, 그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야위었고 눈가에는 새로운 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만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용서를 빌려왔어요.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엄마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 침묵하며 그가 말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했어요. 제 친어머니가 모욕당하고 거의 강도당할 뻔하게 내버려뒀어요. 저는 위조 서류에 서면했고 엄마를 변호해야 할 때 침묵했어요. 제가 한 모든 일에 어떤 변명도 없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지만 존중하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지금 저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저는 단지 제가 깊이 후회하고 있고 엄마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엄마는 항상 옳았어요.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가 키운 아이도 아니고 저를 배신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찾으려 애쓰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지훈아.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가능성을 내포한 제 대답을 받아들이는 듯했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저는 아이들이 가끔 저를 찾아오도록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별장에 제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주방에서 쿠키 굽는 법을 가르쳤고 그들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가장 큰 손녀 하은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절반만 아는 이야기를 퍼즐처럼 맞추려 애쓰는 듯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가 토마토 모종을 심고 있을 때 하은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랑 아빠랑 그렇게 심하게 싸웠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11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해력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가끔 하은아, 어른들은 아주 큰 실수를 한단다. 네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에게 몇 가지 실수를 했어. 그게 할머니를 아주 많이 슬프게 했단다. 어떤 실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부모님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허락 없이 할머니 것을 가져가려 했단다. 할머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이 별장이요? 그래, 이 별장이야. 그녀는 계속해서 토마토 모종을 위한 작은 구멍을 파며 이 정보를 소화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잔인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이 자기 잘못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했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할머니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 하은이는 조심스럽게 모종을 심고 작은 손으로 주변 흙을 다졌습니다. 저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언니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면 언니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저는 언니가 고자질해서 화가 나지만 사실은 제가 언니 물건을 가져간 게 잘못인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이해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지에 감탄하면서 바로 그거야, 얘야. 완전히 정확해. 그날 밤 아이들이 떠난 후 저는 베란다에 앉아 바다 위로 지는 해를 응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배신, 고통, 싸움, 승리,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느림, 재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이나 극적인 순간처럼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방울씩 작은 연결의 순간들 속에서 솔직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함께하는 침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용서가 아니라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이 미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용서였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상상했던 완벽한 아들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가 원했던 완벽한 어머니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과 수십 년간의 공동 역사로 묶인 두 불완전한 인간이며 오래된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72살이 되었을 때 저는 삶이 우리가 계획한 각본대로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신뢰는 깨지며 꿈은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해변 별장은 그 진실의 상징입니다. 모두가 과부 재봉사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결단력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했을 때 그것은 용기로 방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늙은이 이정숙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가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결코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자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존엄과 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우리를 연약하거나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별장은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랑과 희생으로 지은 별장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강하고 자연스럽게 해변에 서 있습니다. 그 베란다는 저처럼 무한한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그곳에는 전례 없는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